성문은 닫혔으나 공포는 성벽을 넘어왔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통행 금지의 밤. 권력자가 진짜 두려워한 것은 칼을 든 자객이었을까요? 아니면 백성의 입에서 피어난 소문이었을까요? 모두가 숨죽였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던 그날 밤. 지금 잠들지 못하는 도시. 그 숨막히는 침묵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해가 아직 서산 너머로 완전히 몸을 감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양의 거대한 성문들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닫히기 시작했다. 숭례문의 육중한 나무 문짝이 경첩과 마찰하며 내는 기괴한 굉음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죽어가는 비명처럼 도성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빛이 성문 틈새로 마지막 발버둥을 치듯 비쳐들었지만 무자비하게 닫히는 문은 그 빛마저도 차단해버렸다. 성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영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해가 지고 나서 울려야 할 인정,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시간을 알리는 북소리 또한 침묵을 지켰다. 오직 성벽 위를 오가는 군화 발자국 소리와 창들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쇳소리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성로 위에는 평소의 2배가 넘는 횃불이 켜졌고 불길은 바람에 거칠게 일렁이며 아래를 지나가는 백성들을 감시하는 수만 개의 눈동자처럼 보였다. 그것은 보호를 위한 불빛이 아니라 사냥감을 찾기 위한 포식자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남대문 시장통의 상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좌판을 접고 있었다. 평소라면 떨이 물건을 팔기 위해 목청을 높였을 시각이었지만 오늘은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콩나물을 다듬던 아낙네는 아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며 집으로 향했고 국밥을 말던 주모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수통을 엎어버릴 듯 급하게 문을 닫았다.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은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져나가 사람들의 본능 속에 잠재된 공포를 자극하고 있었다. 관아의 게시판 앞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있었으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방금 붙인 듯 먹물이 채 마르지 않은 벽보가 바람에 팔랑거리고 있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선비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도성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금일부로 특별 통행금지를 실시한다. 허가받지 않은 자가 거리에 나올 시 엄벌에 처한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태산과도 같았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이유는 금지령 자체 때문이 아니었다. 벽보 그 어디에도 통행금지가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금지령. 그것은 곧 지금 이 순간부터 관아에서 허락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밤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백성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눈빛으로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어제 있었던 도승지의 사건 때문인가? 술라군들이 거리에 나타난 것은 어둠이 완전히 깔리기도 전이었다. 그들은 평소처럼 육모 방망이만 든 것이 아니라 서슬퍼런 환도와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역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길에서 얼쩡거리는 자는 즉시 하옥하겠다. 군관의 고함 소리가 골목을 때렸다.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쫓겨 쥐새끼처럼 뿔뿔이 흩어졌다. 어둠이 내린 골목길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다. 하지만 그 정막은 평화로운 휴식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침묵이었다. 집집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창호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는 시선들이 가득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려 하자 어머니는 황급히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자신의 집 앞에서 멈출까봐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도성 북쪽 고관대작들이 사는 북촌의 풍경도 다르지 않았다. 높고 견고한 담장 너머에서도 불빛은 켜지지 않았다. 도승지가 당한 참변은 양반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그들의 안방이 뚫렸다는 사실은 그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사병들을 풀어 집 주위를 겹겹이 에워싸게 했지만 바람소리 하나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들지 못했다. 권력은 공포를 먹고 자라지만 그 공포가 자신들을 향할 때는 그 누구보다 나약해지는 법이었다. 저잣거리의 한 구석, 낡은 국밥집 다락방에서는 늙은 노인이 창틈으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이 거리에서 살아온 산증인이었다. 임진년의 난리도 겪었고 병자년의 치욕도 겪었지만 오늘 같은 밤은 처음이었다. 적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도성 전체가 스스로 감옥이 되어버린 형국이었다. 그는 탁자 위에 노인 식어버린 술잔을 만지작거렸다.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 밤이었다. 시간을 지워버렸어. 노인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통행금지 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서 예측할 수 있는 삶을 빼앗아버린 고도의 술책이었다. 언제 풀릴지 모른다는 막막함은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권력자들은 칼보다 더 무서운 불확실성이라는 무기로 도성을 지배하려 하고 있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촛불을 껐다. 어둠 속에 숨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 된 세상이었다. 골목 어귀마다 붉은 등롱이 내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축제를 위한 등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반란의 씨앗을 찾아내기 위한 감시의 불빛이었다. 붉은 빛은 축축한 돌담을 피처럼 적셨고 길게 늘어선 그림자들은 마치 유령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기괴하게 일렁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등롱이 흔들리며 그림자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는데 그것은 마치 숨어있는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순찰을 도는 병졸들의 긴장감도 극에 달해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창끝을 겨누며 소리쳤다. 누구냐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고양이의 울음소리나 바람소리뿐이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 무명이라는 이름의 유령이 도성 곳곳에 스며들어 그들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고 있었다. 장무영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공포는 안개처럼 도성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한양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죽은 듯 고요한 그 도시의 밑바닥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일어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잠들지 못했다. 두려워서 잠들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분노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하나, 벽을 두드리는 작은 소리 하나가 서로에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가 되었다. 이 긴 밤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밤 도성 안의 그 누구도 편안한 꿈을 꿀 수 없다는 것이었다. 왕은 침전에서, 관료는 대청 마루에서, 그리고 백성은 좁은 단칸방에서 모두가 깨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면의 밤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성의 밤이자 다가올 폭풍을 예비하는 거대한 전야제였다. 성벽 너머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길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닫힌 성문을 넘어 텅 빈 거리로 스며들었다. 도성은 갇혔지만 그 안에 갇힌 것은 순한 양떼만이 아니었다. 굶주리고 상처 입은 짐승들이 어둠 속에서 발톱을 세우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도시, 잠들지 못하는 눈동자들,
그렇게 한양의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골목길마다 붉은 등롱이 하나둘씩 내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절을 축하하기 위한 화려한 장식이 아니었다. 핏빛처럼 선명한 붉은 종이 안에서 타오르는 촛불은 마치 밤새도록 감지 않는 감시자의 충혈된 눈동자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등롱이 기괴하게 흔들리며 벽에 길고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그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들의 목을 조르기 위해 뻗어 나오는 것과 흡사했다. 조정의 고관들은 더 이상 칼을 든 자객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진짜로 사냥하고자 하는 것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장무영이라는 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두려워했고 그 이야기를 퍼나르는 혀를 잘라내고 싶어 했다. 붉은 등롱 아래에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사복 차림의 밀정들이 숨죽인 채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주막거리의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허름한 술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평소라면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을 곳이었지만 오늘은 술잔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낮게 속삭였고 혹시라도 옆자리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을까봐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술은 취하기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잊기 위해 들이키는 약과 같았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칠성이라는 사내는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지친 몸을 값싼 막걸리로 달래고 있었는데 술 기운이 오르자 억눌려 있던 감정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왔다. 그는 탁자를 콱 내리치며 혀 꼬인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시장통 짐꾼놈 말이야. 그놈이 정말로 도승지 영감의 손에 글자를 새겼다더군. 그 순간 주막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국밥을 먹던 숟가락질 소리도 술을 따르던 물소리도 멈췄다. 주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칠성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떠들었다. 이름 없는 놈이 대감님을 이겼어. 통쾌하지 않은가? 우리 같은 놈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야.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두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와 칠성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칠성은 그제야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억센 소나기가 그의 입을 틀어막아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주막 안에 누구도 그를 말리거나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사내들은 짐승을 끌고 가듯 칠성을 바닥에 질질 끌며 밖으로 나갔다. 칠성의 낡은 집신이 문턱에 걸려 벗겨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워주지 않았다. 끌려가는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자신을 외면하는 이웃들에 대한 원망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나서면 다음 차례는 자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골목길로 끌려 나온 칠성은 붉은 등롱 아래 패대기 쳐졌다. 붉은 불빛이 그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비추었다. 밀정 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 놈이 방금 뭐라 짓거렸느냐? 시장통 짐꾼이 영웅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칠성은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아닙니다.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밀정들은 자비가 없었다. 그들은 칠성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으르렁거렸다. 이 도성에서 그놈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은 영무와 다름없다. 네 혀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몸이 기억하게 해주마. 그들은 칠성을 어둠 속으로 끌고 사라졌다.
곧이어 둔탁한 타격음과 억눌린 신음소리가 골목을 울렸지만 붉은 등롱은 무심하게 흔들릴 뿐이었다. 주막 안에 남은 사람들은 서둘러 술값을 탁자 위에 던져놓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그들은 방금 목격한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했다. 말을 하면 잡혀간다. 생각을 해도 잡혀간다. 그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칠성이 끌려간 자리에 남겨진 찌그러진 술잔만이 그가 그곳에 존재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시장통 한 구석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내가 어젯밤에 무슨 말을 했소? 그는 덜덜 떨며 되물었다. 그는 자신이 짐꾼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어버린 듯했다. 조정의 의도는 명확했다. 그들은 장무영이라는 실체를 없애는 것보다 그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것 자체가 불온한 기운을 만든다고 믿었기에 그 싹을 잘라내려 한 것이다. 공포는 가장 효과적인 지우개였다. 칠성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침묵하지 않으면 미치게 된다는 끔찍한 교훈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은 빗나가고 있었다. 칠성의 입은 막았지만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본 수많은 눈동자까지 가릴 수는 없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큰 의문과 분노를 키우고 있었다. 도대체 그 짐꾼이 누구길래 관아에서 이토록 무서워하는가? 억압하면 할수록 그 존재에 대한 호기심은 독버섯처럼 어둠 속에서 자라났다. 붉은 등롱이 켜진 밤거리는 이제 단순한 길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상 검증의 시험장이자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사람들은 그림자를 피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장무영의 이름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금지된 것은 달콤하고 감추려 하는 것은 더욱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권력자들은 붉은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려 했으나 그 빛 때문에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어느새 한양의 밤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다. 붉은 등롱이 지배하는 침묵의 거리와 그 불빛이 닿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곳의 소란스러운 외침. 칠성은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잃어버린 기억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유령처럼 되살아나고 있었다. 조심하게. 어젯밤 칠성이가 끌려갔네. 그 속삭임은 바람을 타고 또 다른 골목으로 또 다른 주막으로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도성 곳곳에 나붙은 장무영의 수배 전단은 비바람에 찢기고 빛발에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지만 그 안에 그려진 그의 얼굴은 사람들의 뇌리에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고 있었다. 현상금은 1000냥에서 2000냥으로 다시 5000냥으로 치솟았지만 관아로 들어오는 제보는 기이할 정도로 엇갈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가 마포 나루터에서 강물을 걸어서 건너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가 북한산 꼭대기에서 구름을 타고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관군들은 이러한 허무맹랑한 소문들을 잠재우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소문은 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장무영은 더 이상 단순한 도망자나 살인범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축지법을 쓰고 둔갑술을 부리는 전설적인 존재, 즉 백주대낮의 유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나 있다는 믿음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떡을 팔던 늙은 노파 앞에 한 무리의 병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노파가 장무영과 내통했다는 터무니없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녀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병졸들은 떡판을 뒤집어 엎고 노파의 멱살을 잡으며 위협했다. 내년이 그 역적놈에게 떡을 주었다는 게 사실이냐? 그놈이 어디로 갔는지 당장 실토하지 못할까? 시장통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노파는 겁을 먹기는커녕 주름진 얼굴에 묘한 미소를 띠며 병졸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탁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만들어낸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나는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떡 하나를 주었을 뿐이요. 그가 역적인지 아닌지는 나라님들이나 따지는 것이지. 우리 같은 장사치가 알게 뭐여?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함이 배어 있었다. 병졸 하나가 칼을 뽑아들며 소리쳤다.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놈의 생김새가 어떠했느냐? 흉악하게 생겼더냐? 아니면 귀신처럼 생겼더냐? 사람들은 노파가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할 것이라 예상했다. 관군의 칼날 앞에서는 진실보다 목숨이 더 중요한 법이었으니까. 그러나 노파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흉악하지 않았소. 그렇다고 귀신도 아니었지. 노파는 먼 곳을 응시하며 마치 꿈을 꾸듯 말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사내였소. 다만 눈빛이 달랐지. 그는 우리처럼 땅을 보고 걷지 않았소. 그렇다고 사람들을 노려보지도 않았지. 그는 그저 똑바로 앞만 보고 있었소. 앞만 보고 있었다고 병졸이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다. 도망자라면 의뢰 주위를 살피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노파의 말에 따르면 장무영은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면서도 마치 자신의 안방을 걷는 것처럼 당당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죄인의 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걷는 길이 옳다고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였다. 그래. 그는 두려움이 없는 눈이었소. 내가 떡을 건네자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저 성문을 향해 걸어갔지. 그림자조차 그를 따라가기 벅차 보였소. 노파의 말은 시장통 사람들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땅만 보고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똑바로 앞을 보는 장무영의 모습은 단순한 목격담을 넘어선 어떤 계시와도 같았다. 화가 난 병졸들은 노파를 발길질하고 흩어진 떡을 짓밟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분풀이하듯 주변의 상인들까지 위협하다가 침을 뱉고 사라졌다. 하지만 병졸들이 떠난 뒤 사람들은 짓밟힌 떡을 주워 노파의 바구니에 다시 담아주었다. 그들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에는 새로운 종류의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노파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제 장무영을 역적이라 부르지 않고 그분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지붕 위를 날아다닌다는 소문보다 그가 당당하게 앞을 보고 걸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더 흥분시켰다. 그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자존심이었고 빼앗긴 인간으로서의 품격이었기 때문이다. 관아에서는 장무영을 보았다는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병력을 출동시켰지만 허탕을 치기 일쑤였다. 사실 신고자들조차 자신이 본 것이 진짜 장무영인지 아니면 자신의 희망이 만들어낸 환영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거리의 어둠 속에 서 있는 나무 그림자도 지붕 위에 앉은 고양이도 바람에 날리는 빨랫줄의 옷까지도 모두 장무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존재했다. 관군들이 칼을 휘두를수록 베어지는 것은 허공뿐이었고 그들의 피로감과 공포심만 깊어갔다. 반면 백성들에게 장무영은 어둠을 밝히는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되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관리에게 수탈을 당할 때,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장무영을 떠올렸다. 그분이라면 저놈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어느새 한양의 아이들은 술래잡기를 할 때 나는 장무영이다라고 외치며 뛰어다녔고, 술라군 역할을 맡은 아이들은 겁쟁이 취급을 받았다. 금지된 이름은 놀이가 되었고, 놀이는 다시 현실의 권위를 조롱하는 수단이 되었다. 조정은 어른들의 입은 막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놀이까지 금지할 명분은 찾지 못해 전전긍긍했다. 밤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누군가를 기다렸다. 혹시라도 푸른 옷을 입고 똑바로 앞을 보며 걷는 사내가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지는 않을까. 그가 진짜로 나타나서 썩어 빠진 세상을 다시 한번 뒤집어 주지는 않을까. 그런 헛된 기대가 이 지독한 불면의 밤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장무영은 그렇게 신화가 되었다. 칼을 든 살인자가 아니라 굽어버린 등과 숙여진 고개를 펴게 만드는 치유자가 되었다. 관아의 숲의 전단은 비에 젖어 찢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려진 그의 초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대낮의 유령은 밤의 주인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도성을 지배하고 있었다. 도성 밖 심리. 억새풀이 무성하게 자란 강변에 버려진 소금 창고에는 뼈를 깎는 듯한 강바람만이 제집인 양 드나들고 있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려 밤하늘의 별들이 듬성듬성 보였고 바닥에는 썩은 나무 판자와 쥐들이 파놓은 굴이 즐비했다. 이곳은 세상에 빛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으며 화려한 한양의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워진 곳이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허름한 도포 자락을 휘날리는 젊은 선비였다. 그는 가끈히 끊어진 갓을 삐딱하게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한때의 기계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깊은 좌절감만이 묻어났다. 그는 성균관에서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학문은 죽은 것이다라는 벽서를 붙였다가 쫓겨난 자였다. 붓을 꺾인 그는 이제 갈 곳 없는 낙엽 신세가 되어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 은밀한 피난처를 찾아 헤매다 이곳에 당도한 것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화들짝 놀라며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곧이어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탁, 탁. 나무 지팡이가 돌바닥을 짚는 소리는 규칙적이었으나 힘겨워 보였다. 나타난 이는 한쪽 다리가 없는 늙은 사내였다. 그는 임진년 전쟁 때 나라를 위해 다리를 바쳤으나 전쟁이 끝나자마자 헌신짝처럼 버려진 상위 군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칼자국보다 더 깊은 배신감이 주름마다 새겨져 있었다. 숨지 마시오. 샌님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굳이 보지 않아도 알겠소. 늙은 군인은 거친 목소리로 말하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선비는 머쓱하게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며 거리를 두고 앉았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도 고향도 몰랐다. 다만 이 지독한 세상에서 밀려나 벼랑 끝에 몰린 처지라는 것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는 강물 냄새를 풍기는 뱃사공이었다. 그는 덩치가 크고 투박한 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손은 노를 저어 강을 거스르는데 평생을 바친 손이었다. 그는 관아의 수탈을 견디다 못해 배를 버리고 도망친 자였다. 강 위에서도 세금을 걷어가는 탐관오리들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그물을 던질 수 없었다. 세 사람은 삼각형을 그리며 앉았다. 가운데에는 타오르는 모닥불도 없었고 따뜻한 술 한 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달빛만이 그들의 초라한 행색을 비추고 있었다. 침묵이 길어지자 뱃사공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가 맞소. 사람들이 모인다는 곳이. 그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그가 누구를 찾는지 알고 있었다. 무명해. 혹은 장무영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
하지만 이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창고와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누가 오라고 한 적은 없소. 그저 바람이 이리로 불기에 왔을 뿐이지. 늙은 군인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 그들은 초대장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도성의 붉은 등롱과 감시의 눈길을 피해 도망치다 보니 본능적으로 이 버려진 곳으로 흘러들어온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 약속하지 않았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났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절박함이 만들어낸 필연이었다. 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성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라도 남아 있습니까? 그 질문은 허공을 맴돌다 흩어졌다. 뱃사공은 고개를 저었고 늙은 군인은 지팡이로 바닥을 긁었다. 대답은 침묵이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담을 높이고 사병을 늘렸지만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었다. 집은 감옥이 되었고 거리는 사형장이 되었다. 안전한 곳은 없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견딜만하지 않은가. 늙은 군인이 품속에서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쪼개었다. 그는 말없이 두 사람에게 밥덩이를 건넸다. 차갑게 식어 딱딱해진 주먹밥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든 선비와 뱃사공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학식을 뽐내던 선비도, 무력을 자랑하던 군인도, 거친 강을 누비던 사공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똑같이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일 뿐이었다. 그들은 주먹밥을 씹으며 눈물을 삼켰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씹어 넘겼다.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살아남아서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글을 썼소. 백성이 하늘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내 붓을 꺾었지. 선비가 자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칼을 들었소.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내 다리를 잘랐소. 군인이 담담하게 받았다. 나는 노를 저었소.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내 배를 빼앗았소. 뱃사공이 주먹을 쥐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달랐지만 그 끝은 하나로 모이고 있었다. 배신과 상실. 그들은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버림받음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동시에 몸을 움츠렸다. 관군일까 아니면 또 다른 도망자일까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등에는 검을 메고 있었다. 얼굴은 삿갓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범상치 않았다. 세 사람은 숨을 죽였다. 그가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와 모닥불이 있었던 자리에 멈춰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삿갓을 살짝 들어 올렸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낯익으면서도 낯설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장무영이든 묵도이든 혹은 또 다른 무명의 전사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곳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막연하게 믿고 찾아왔던 희망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림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세 사람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가 만들어낸 진짜 피해자이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창고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공간에 미묘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닥불의 열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신뢰의 온기였다. 그들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하나의 대륙이 되고 있었다. 여기가 시작이군요. 늙은 군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강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왔다. 하지만 무너져가는 소금 창고 안에서 3명의 낙오자와 1명의 그림자는 흔들리지 않고 서로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거창한 혁명을 모의하지 않았다. 누구를 죽이자고 속삭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확인만으로도 그들은 내일을 맞이할 용기를 얻었다. 이름 없는 자들의 연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약서도, 혈서도, 구호도 없는 침묵의 연대. 그것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깨뜨리기 힘든 결속이었다. 그림자가 삿갓을 벗자 드러난 얼굴은 묵도였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밤 도승지의 저택을 넘나들 때 보였던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깊고 고요한 호수 같은 평정심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위압감이 서려 있어. 창고 안에 모인 3사람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선비는 그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그림자임을 직감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 했으나 묵도가 검지 하나를 입술에 가져다 대는 바람에 말문이 막혔다.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언어였다. 묵도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3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학문이 좌절된 선비, 나라에 배신당한 군인, 생계가 막막한 뱃사공. 그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이곳에 모였지만 눈동자 속에 담긴 절망과 분노의 색깔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묵도는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너희의 고통을 안다는 무언의 위로가 담겨 있었다. 뱃사공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늙은 군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묵도의 첫마디는 예상 밖이었다. 선비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관할을 습격하거나 적어도 거창한 복수 계획을 들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선비가 항변하듯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이렇게 숨어 살란 말입니까? 저들이 우리 목을 조여오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온 이들에게 도망치라는 말은 비겁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묵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바닥에 쏟았다. 흙바닥 위로 벽시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그는 벽시 한 줌을 손에 쥐고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뭉쳐있으면 썩거나 새의 먹이가 될 뿐이다. 하지만 땅속으로 흩어져 숨으면 언젠가 싹을 틔우고 숲이 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그것은 병법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였다. 지금 당장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죽는 것은 개죽음일 뿐, 진정한 싸움은 살아남아 저들의 공포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었다. 무명에는 오늘로 해산한다. 묵도의 선언은 단호했다.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기껏 모인 사람들을 흩어버리다니. 하지만 묵도는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말을 이었다. 조직이 있으면 우두머리가 있고 우두머리가 잡히면 조직은 무너진다. 하지만 조직이 없다면 저들은 누구를 잡아야 할지 모른다. 너희 모두가 우두머리가 되고 너희 모두가 무명해가 되어라. 그것은 무명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말이었다. 특정한 리더나 본거지에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저항의 불씨를 품고 살아가는 것. 뱃사공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배를 버리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흐르며 저들의 소나기를 빠져나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늙은 군인도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면전이 아니라 게릴라전. 그것이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묵도는 다시 품속을 뒤적여 낡은 엽전 꾸러미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도망다니며 모은 전 재산이었다. 그는 그것을 세 등분하여 말없이 그들 앞에 놓았다. 이 돈으로 쌀을 사고 신발을 사라. 그리고 평범한 백성으로 돌아가라. 시장에서, 나루터에서, 서당에서 너희의 이야기를 퍼뜨려라. 칼보다 무서운 것은 입이고 성벽보다 강한 것은 마음이다. 그는 그들에게 무기 대신 생존 자금을 쥐어주었다. 살아남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는 그의 신념은 확고했다. 선비는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고 흐느꼈다. 그는 붓을 꺾였지만 이제는 혈안은 새로운 붓을 얻은 기분이었다. 그는 다짐했다. 저잣거리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책에는 없는 진짜 정의를 이야기하겠노라고. 늙은 군인은 묵도의 손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고맙소. 내 늙은 목숨. 헛되이 쓰지 않겠소. 그의 눈빛은 다시 전성기 시절의 군인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이별의 순간은 짧고 간결했다. 묵도는 그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거나 맹세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 사람씩 눈을 맞추며 고개를 한 번 끄덕였을 뿐이다. 살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 모든 당부가 담겨 있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뱃사공은 강 쪽으로, 군인은 산 쪽으로, 선비는 다시 도성 안쪽으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똑같은 불씨가 심어져 있었다. 창고 안에는 다시 묵도 혼자만 남았다. 바람이 불어와 바닥에 흩어진 벽시들을 덮어버렸다. 이제 이곳에 누가 왔었다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묵도는 텅 빈 창고를 둘러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심은 씨앗들이 어떤 나무로 자라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씨앗들이 썩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물은 바위를 뚫고 바람은 산을 넘는다. 이름 없는 자들의 흐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는 삿갓을 다시 눌러쓰고 검을 고쳐댔다. 그 또한 어디론가 사라져야 했다. 장무영이 빛이 되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그는 철저하게 어둠이 되어 그 빛을 지탱해야 했다. 묵도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가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소금 창고는 다시 버려진 폐허가 되었지만 그곳의 공기는 예전과 달리 묘하게 뜨거웠다. 그날 밤 도성 밖의 숲속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이 울어댔다. 마치 둥지를 떠나는 새끼들을 배웅하는 어미새의 울음소리 같았다. 관군들은 여전히 횃불을 들고 도망자들을 찾아 헤맸지만 그들이 찾는 조직은 이미 공기 중으로 분해되어 버렸다. 잡을 수도 가둘 수도 없는 안개 같은 적. 그것이 바로 무명회의 진짜 모습이었다. 흩어진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가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뱃사공은 다시 노를 저었지만 그의 배에는 관군들의 눈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선비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지만 그 글 속에는 은밀한 저항의 노래가 숨겨져 있었다. 늙은 군인은 주막에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은 언제나 이름 없는 영웅이었다. 보이지 않는 뿌리는 그렇게 땅 밑으로 깊고 넓게 뻗어나가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은 이미 지났건만 남산자락의 늙은 소나무 아래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묵도는 바위처럼 굳은 채 서서 도성 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나 그가 기다리는 사람은 끝내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달은 서쪽으로 기울어 나뭇가지 사이로 창백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이따금씩 정막을 깰 뿐이었다. 장무영은 결코 약속을 어길 위인이 아니었다. 그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오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뜻이었다. 묵도는 품속에서 회중시계 대신 달의 위치로 시간을 가늠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거사 직후 이곳에서 만나 함께 도성을 빠져나가기로 맹세했었다. 하지만 새벽 안개가 숲을 덮기 시작할 때까지 숲길을 걸어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묵도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장무영은 잡힐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날렵했고 이 도성의 어둠을 누구보다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내였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도성 안은 발칵 뒤집혀 있었다. 포도청과 의금부의 정예 병력이 총동원되어 이잡듯이 뒤졌지만 장무영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숨어 있을 만한 패가 하수구, 심지어 기방의 천장까지 샅샅이 뒤졌으나 허사였다. 관군들은 분노보다 공포에 질려 있었다. 분명 살아있는 인간을 쫓고 있었는데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대상을 찾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포도대장은 부하들을 닥달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보고는 없습니다라는 절망적인 대답뿐이었다. 궁궐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다. 왕은 침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 도승지의 손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남긴 자를 잡지 못한다면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시체라도 찾아내라. 갈기갈기 찢어 죽여서 성문 앞에 매달아야 백성들이 딴 마음을 먹지 않을 것이다. 왕의 호통은 처절했지만 신하들은 고개를 조아릴 뿐 뾰족한 수가 없었다. 잡히지 않는 적은 죽은 적보다 100배는 더 위험한 법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묵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늙은 소나무 껍질에 칼로 짧은 선 하나를 그었다. 그것은 나는 왔었다는 표식이자 너를 믿는다는 마지막 인사였다. 묵도는 장무영이 잡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잡혔다면 도성 안이 이토록 조용할 리 없었고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처형 소식이 들려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뿐이었다. 장무영은 스스로 사라지기를 선택한 것이었다. 장무영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살아서 도망친다면 관군은 끝까지 추격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조력자와 무고한 백성들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그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소문은 언젠가 그를 우상으로 만들 것이고 변질된 우상은 또 다른 권력이 될 수 있음을 경계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진정한 무명이 되기 위해 자신의 육신마저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것일까? 도성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어젯밤에 장무영이 북한산 바위 틈으로 들어가는 걸 봤대. 아니야. 강물 위를 걸어서 바다로 갔다더라. 확인되지 않은 목격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관아에서 내건 숲의 전단 속의 험상넷은 얼굴은 점점 신비로운 영웅의 모습으로 덧칠되고 있었다. 포도대장은 초조한 마음에 장무영과 인상차기가 비슷한 불황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고문했다. 내 놈이 장무영이냐라는 질문에 거짓 자백이라도 받아내어 사건을 종결시키려 했지만 백성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진짜 장무영의 눈빛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관군이 가짜 범인을 내세울수록 진짜 장무영에 대한 그리움과 환상은 더욱 커져만 갔다. 실패한 공권력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고 사라진 영웅은 전설이 되었다. 묵도는 산을 내려오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숲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는 장무영이 남긴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빈자리가 도성 전체를 채우는 거대한 울림통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 텅 비어 있기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는 공간. 장무영은 자신이 사라짐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 집을 지은 셈이었다. 시장통의 한 국밥집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장무영의 행방을 두고 내기를 걸고 있었다. 분명히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을 거야. 아니지. 둔갑술을 써서 우리 곁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활기가 넘쳤다. 권력자들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찾아도 찾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통쾌한 승리였다. 장무영의 실종은 미제 사건이 아니라 백성들이 승리한 첫 번째 전투로 기록되고 있었다. 관아의 집무실. 형조 판서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보고서는 쌓여가는데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생사불명. 이 네 글자가 주는 공포는 실로 엄청났다. 죽었다면 장례를 치르거나 효수하여 끝낼 수 있고, 살았다면 잡아 가두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적은 통제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칼은 부러뜨릴 수 있어도 안개는 벨 수 없구나. 그날 이후 도성의 경비는 더욱 삼엄해졌지만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다. 그들은 밤마다 헛것을 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칼을 든 자객으로 보였고 지붕 위에 고양이가 지붕을 타는 협객으로 보였다. 보이지 않는 공포는 전염병처럼 병영 전체로 번져나갔다. 장무영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수천 명의 군사를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그의 부재가 현존하는 모든 권력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묵도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인파 속에 섞여들었다. 그는 이제 혼자였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보이지 않는 장무영이 함께 걷고 있었고 그 뒤로는 수많은 이름 없는 자들의 염원이 따르고 있었다. 그는 장무영을 찾지 않기로 했다. 찾지 않는 것이 그를 지키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대장간 앞을 지나던 묵도는 잠시 멈춰 섰다. 붉게 달아오른 쇠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려왔다.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고 영웅은 사라질수록 강해진다. 장무영은 스스로를 세상이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던져 넣었다. 이제 그는 형체가 없는 강철이 되어 이 썩어 빠진 세상의 뼈대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무너뜨릴 것이다. 북촌의 밤은 저잣거리의 밤과는 다른 종류의 적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높고 견고하게 쌓아 올린 담장 안쪽. 화려한 기와집들이 즐비한 이곳은 본래 도성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곳이어야 했다. 그러나 오늘 밤 판서 대감의 침소에는 비단 이불이 가시덤불처럼 느껴질 정도의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원앙금 침 위에 누워 있었지만 몸을 뒤척일 때마다 들리는 사각거리는 소리조차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문호지 너머에서 숨을 죽이고 자신을 엿보는 것만 같아 그는 몇 번이나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노려보아야 했다. 방 안에는 팔뚝만한 초가 5개나 켜져 있어
대나처럼 환했다. 어둠을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대감의 신경질적인 명령 때문이었다. 하지만 밝은 불빛은 오히려 방 구석구석에 더욱 짙고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병풍 뒤에서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칼을 든 자객처럼 보였고, 문살에 비친 나뭇가지의 흔들림은 담을 넘는 도둑의 손길처럼 섬뜩했다. 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마를 닦아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빛에 갇혀 스스로 만든 그림자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걔 아무도 없느냐? 대감이 참다 못해 소리치자 방문 밖에서 졸고 있던 호위무사가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다. 예, 대감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사의 목소리에도 잠기움보다는 긴장감이 더 많이 배어 있었다. 대감은 무사의 대답을 듣고도 안심하지 못했다. 저 무사는 믿을 수 있는 자인가? 그 또한 천한 출신이 아니던가. 만약 저놈이 마음속에 불온한 뜻을 품고 있다면 내 목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날아갈 수도 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독버섯처럼 피어났다. 지난밤 도승지가 당한 일은 북촌의 모든 양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칼에 찔려 죽는 것보다 손바닥에 글자가 새겨진 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더 두려워했다. 그것은 명예의 죽음이자 사회적인 매장이었다. 대감은 자신의 하얗고 고운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깨끗했다. 하지만 그는 환영을 보았다. 검은 먹물이 스며들고 붉은 피가 배어나오는 끔찍한 환영을. 그는 미친 듯이 이불에 손을 문질러 닦아내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고양이 소리다. 그래, 도둑 고양이가 기와를 밟는 소리일 뿐이야. 지붕 위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대감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귀는 이미 소리를 증폭시키고 있었다. 기와가 깨지는 소리, 발소리, 숨소리, 모든 소음이 장무영이라는 이름으로 귀결되었다. 그는 장무영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믿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기에 그의 부재는 실제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한 모금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찻잔을 달그락거렸다. 물이 쏟아져 비단 옷을 적셨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창호지 문에 구멍을 뚫고 밖을 내다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혹시라도 그 구멍 너머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그만두었다. 그는 자신이 이 화려한 감옥에 갇힌 죄수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권력은 그를 높은 곳에 올려놓았지만 그 높이만큼 추락의 공포도 깊었다. 밖에서는 술라군이 딱따기를 치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탁, 탁, 탁. 그 소리는 귀신을 쫓는 소리가 아니라 대감의 수명을 재촉하는 초식의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어릴 적 귀신 이야기가 무서워 숨던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판서 대감이 이름 없는 자객 하나가 무서워 이불 속에 숨어 떨고 있는 꼴이라니. 그는 자신의 비굴함에 치를 떨었지만 공포는 자존심보다 훨씬 원초적이고 강력했다. 옆방에서 자고 있을 정실 부인도 건너체의 첩실들도 모두 깨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북촌 전체가 거대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낮에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국사를 논하고 큰 소리를 쳤지만 밤이 되면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공포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그들은 서로에게 안부를 묻지 않았다. 간밤에 잘 주무셨소라는 인사는 이제 금기어가 되었다. 빨갛게 충혈된 눈과 찬한 얼굴이 그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감은 머리맡에 놓아둔 장검을 꽉 움켜쥐었다. 평생 분만 잡았던 그가 칼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하지만 그 칼조차 무겁게만 느껴졌다. 만약 자객이 나타난다면 자신이 과연 이 칼을 뽑을 수나 있을까? 아니, 자객이 형체가 없는 그림자라면 칼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는 칼집의 차가운 금속성을 느끼며 억지로 안정을 찾으려 애썼다. 새벽닭이 울 때까지 시간은 영겁처럼 더디게 흘렀다.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 때마다 대감의 심장은 곤두박질 쳤다. 그는 밤새도록 문을 노려보며 문이 열리고 검은 그림자가 들어오는 상상을 수백 번도 더 반복했다. 그것은 실제 상황보다 더 지독한 정신적 고문이었다. 장무영은 칼을 쓰지 않고도 대감의 영혼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의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가장 잔인하고도 효과적인 복수였다. 마침내 동창이 밝아오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자 대감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털썩 쓰러지듯 누웠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 탈진 상태였다. 그는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오늘 밤 또다시 찾아올 어둠에 대한 절망감을 먼저 느꼈다. 해가 뜨면 그림자는 사라지지만 밤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 이 지옥 같은 숨바꼭질은 언제 끝날 것인가? 하인들이 아침 새순물을 대령하러 들어왔을 때 그들은 대감의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 채란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는 더 이상 위험 있는 판서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노인에 불과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묘한 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저 천하의 대감마님도 별 수 없구나. 라는 비웃음이 침묵 속에 섞여 있었다. 대감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전율했다. 그곳에는 도승지의 손바닥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공포의 낙인이 찍혀 있었다. 비록 먹물로 새겨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무명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싸우고 있는 대상은 장무영이라는 한 인간이 아니라 자신이 억누르고 무시해왔던 어둠 그 자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어둠은 결코 빛으로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을. 조회해 나가기 위해 관복을 입는 대감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겹겹이 옷을 껴입어 자신의 공포를 감추려 했지만 마음속의 한기는 옷으로 가려지지 않았다. 대문 밖을 나서자 화창한 햇살이 쏟아졌지만 대감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였다. 거리의 백성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다. 존경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늑대들의 눈빛 같았다. 가마에 오르며 대감은 문득 생각했다. 차라리 장무영이 나타나 내 목을 베어갔다면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보이지 않는 적이 주는 공포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가마꾼들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대감은 멀미를 느꼈다.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그는 오늘 밤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함에 눈을 감았다. 도성은 깨어 있었지만 권력자들의 영혼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뒷골목. 빗장이 걸린 대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들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도성의 밤을 지배하는 관아의 붉은 등롱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은은한 호롱불 빛이었다. 낡고 비좁은 사랑방에 틀어박힌 젊은 유생은 떨리는 손으로 먹을 갈고 있었다. 그는 과거 급제의 목을 매던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붓을 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고 백지 위를 달리는 붓끝은 칼날보다 예리하게 시대의 어둠을 베어내고 있었다. 그는 어려운 한자가 아닌 아녀자들도 읽을 수 있는 쉬운 우리글로 시를 써 내려갔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을 막을 수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짧고 투박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자들의 피 끓는 외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다 쓴 종이를 품에 안고 밤거리에 나섰다. 술라군의 눈을 피해 담벼락 밑에, 우물가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터 어귀에 그 종이들을 몰래 뿌려놓았다. 그것은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 불쏘시개였다. 같은 시각 마포 나루터의 갈대밭 사이에서는 물살을 가르는 노젓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다. 통행금지로 인해 나루터는 폐쇄되었지만 늙은 뱃사공은 배를 띄우고 있었다. 그의 배에는 빚에 쫓기거나 관아의 횡포를 피해 야반도주하는 가난한 가족들이 타고 있었다. 강물은 검고 깊었지만 그들이 의지할 곳은 오직 이 작은 목선뿐이었다. 사공은 거친 손으로 노를 저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관군에게 들키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강 건너편에 배가 닿자 아이를 업은 아낙네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몇 첩을 꺼내 사공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사공은 그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다. 돈은 됐소. 대신 아이에게 가르쳐 주시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법을. 그는 배병 대신 희망을 받기로 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사공은 다시 빈배를 돌려 험한 강물 위로 나아갔다. 그의 등 뒤로 새벽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성 외곽의 허름한 초가집. 늙은 상위 군인의 방에는 동네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호롱불 하나가 방 안을 간신히 비추고 있었고 아이들의 눈동자는 그 불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군인은 지팡이를 옆에 내려놓고 마치 옛날 전설을 읊조리듯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그림자처럼 나타나 나쁜 탐관오리들을 혼내주는 무사가 있었단다. 그는 이름도 없었고 얼굴도 없었지.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군인의 입을 통해 장무영은 단순한 자객이 아니라 둔갑술을 부리고 바람을 타고 다니는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아이 하나가 물었다. 할아버지, 그 무사는 지금 어디 있어요? 군인은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 무사는 멀리 가지 않았어.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숨어 있단다. 너희가 용기를 낼 때마다 그 무사는 깨어날 게다. 다음 날 아침, 거리에 뿌려진 종이들을 발견한 관군들은 당황하여 그것들을 수거하느라 진땀을 뺐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이 그 글을 읽었고 입에서 입으로 내용을 전하고 있었다. 관아에서는 글을 쓴 자를 색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붓을 잡은 손이 한둘이 아니었기에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시가 벽에 붙었고 또 다른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억압하면 할수록 저항은 물처럼 스며들었다. 도성 사람들은 이제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그들은 밤을 기다렸다. 어둠은 관군들의 시야를 가려주는 보호막이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연대했다. 대감집 담벼락에는 누군가가 수치로 무명이라는 두 글자를 몰래 적어놓고 도망갔다. 아침에 하인들이 물로 지우려 했지만 그 검은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권력자들을 조롱하는 낙서이자 백성들이 보내는 경고장이었다. 판서 대감은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백성들은 그 바람소리에서 희망의 노래를 들었다. 누군가는 떡을 나누고 누군가는 길을 안내하고 누군가는 글을 썼다. 그들은 조직된 군대도 아니었고 지휘관도 없었지만 그 어떤 군대보다 강력한 힘으로
도성을 장악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공감이라는 무기였다. 내가 당한 고통이 남의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장무영과 묵도가 떠난 자리는 결코 비어있지 않았다. 그 빈자리는 수만의 작은 촛불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하나의 촛불은 바람에 쉽게 꺼지지만 수만 개의 촛불이 모이면 어둠을 몰아내는 거대한 불길이 된다. 도승지의 손바닥에 새겨진 무명은 저주였지만 백성들의 가슴에 새겨진 무명은 축복이었다. 한양은 겉보기에 여전히 통제된 도시였지만 그 내면은 이미 해방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붉은 등롱이 아무리 밝게 빛나도 골목 구석구석에서 피어나는 작은 호롱불들을 모두 끌 수는 없었다. 밤은 깊었지만 사람들의 눈은 샛별처럼 빛났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긴 어둠이 끝나면 반드시 찬란한 아침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침을 여는 것은 왕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손이라는 것을. 유난히 밝고 차가운 보름달이 한양의 밤하늘 한가운데에 걸려 있었다. 달빛은 푸르스름한 안개처럼 도성 안의 모든 기와 지붕과 텅 빈 대로를 적시고 있었는데 그 빛이 너무나 선명하여 숨어있는 쥐새끼 한 마리조차 그 그림자를 감출 수 없을 정도였다. 통행 금지가 내려진 종로 거리는 죽은 강물처럼 고요했고 양옆으로 늘어선 상점들의 닫힌 문은 마치 관뚜껑처럼 무겁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 적막한 거리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순찰을 도는 관군들의 거친 숨소리와 갑옷이 부딪히는 금소금뿐이었다. 순찰대장은 바짝 마른 입술을 핥으며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수십 년간 도성을 지켜온 베테랑이었지만 오늘 밤처럼 등골이 서늘한 적은 없었다. 부하들 또한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창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적과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으나 소문과 공포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유령과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지 못했다.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에도 그들은 화들짝 놀라며 창끝을 겨누었다. 그때였다. 대열의 맨 뒤에서 걷던 병졸 하나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앞을 가리켰다. 저기 사람이 있습니다. 순찰대장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끼며 급히 고개를 돌렸다. 저 멀리 달빛이 쏟아지는 대로 한복판에 누군가가 홀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는 도망치지도 않았고 골목으로 숨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태산처럼 굳건하게 서서 순찰대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대장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헛것이 아니었다. 검은 옷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안광이 느껴졌다. 거리는 좋기 백보는 되어 보였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순찰대의 발을 그 자리에 못 박아 버렸다. 누구냐? 통행금지인 것을 모르느냐? 당장 무릎을 꿇고 이름을 대라. 대장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쥐어짜는 듯이 갈라져 위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한 발짝을 앞으로 내디뎠다. 그 발걸음은 너무나 침착하고 당당해서 오히려 무기를 든 관군들이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 병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속삭였다. 장무영이다. 그자가 돌아왔어. 아니야. 귀신이야. 사람이 저렇게 그림자가 짙을 리 없어. 공포는 순식간에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대열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활을 겨누라고 명령했다. 쏴라, 저놈을 맞춰라. 하지만 아무도 시위를 당기지 못했다. 그들은 저자가 진짜 장무영이라면 화살 따위는 손으로 쳐낼 것이라 믿었고 만약 귀신이라면 화살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저 전설을 죽인 범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영웅에게 활을 쏘았다가는 자신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도성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그들의 손가락을 마비시켰다. 그림자는 멈추지 않고 또 한 발짝 다가왔다. 이제 그의 얼굴 윤곽이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했다. 대장은 공포에 질려 자신이 직접 칼을 뽑아들고 달려나가려 했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마치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무력에 의한 제압이 아니었다. 정의롭지 못한 자가 정의로운 자 앞에서 느끼는 원초적인 위축감이었다.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자괴감이 그들의 용기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 순간 구름이 달을 가리며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시야가 차단되자 병졸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온다, 놈이 온다.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대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자신의 목을 베고 지나가는 상상을 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바람소리가 귀신의 웃음소리처럼 들려왔고 옷기 스치는 소리가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구름이 걷히고 다시 달빛이 비치자 대로는 텅 비어 있었다.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텅 빈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대장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진짜로 그가 다녀간 것일까? 하지만 바닥에는 선명한 집신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살았다. 병졸 하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울먹였다. 그들은 적을 놓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남았다고 믿었다. 대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칼과 창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백성들의 믿음이 만들어낸 저 거대한 허상 앞에서 현실의 권력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그날 밤의 목격담은 날개가 돋친 듯 퍼져나갔다. 관군들은 자신들의 나약함을 숨기기 위해 이야기를 부풀렸다. 그자는 키가 8척이나 되었고 눈에서 푸른 불꽃을 뿜어냈다. 화살을 쏘았지만 몸을 통과해 버렸다. 과장된 소문은 장무영을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신적인 존재로 격상시켰다. 이제 관아의 그 누구도 감히 밤거리를 순찰하려 들지 않았다. 밤의 주인은 명백히 바뀌어 있었다. 사실 그 그림자가 진짜 장무영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담력이 센 어느 짐꾼이었는지 혹은 묵도가 장무영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이 가져온 결과였다. 그날 이후로 도성의 통행 금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 관군들은 붉은 등롱 아래 숨어서 나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어둠 속을 자유롭게 활보하기 시작했다. 길 위에 홀로 서 있던 그 그림자는 백성들에게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그분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서 계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무섭겠는가? 사람들은 이제 술라군을 피해 도망 다니는 대신 그들 앞을 가로막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법을 배웠다. 공포의 대상이 역전된 것이었다. 쫓는 자가 쫓기는 자를 두려워하는 기이한 세상이 되었다. 그 밤 달빛 아래 홀로 섰던 자가 누구였든 간에 그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수천의 군사를 패퇴시켰다. 그는 단지 서 있었을 뿐이지만 그 침묵의 시위는 그 어떤 반란군보다 강력했다. 대로는 비어 있었지만 그 길은 이제 자유를 향해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채워질 준비를 마쳤다. 새벽이 오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밤이 끝나기를 아쉬워했다.
그 밤은 그들에게 해방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아침이 밝았지만 관아의 게시판에 붙은 통행금지령은 밤새 내린 이슬에 젖어 흉하게 찢겨 있었다. 지나가는 바람이 종이 조각을 떼어내 허공으로 날려보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다시 붙이려 하지 않았다. 성문을 지키는 병졸들은 창을 삐딱하게 세워둔 채 졸고 있었고 그들 옆으로 지게를 진 짐꾼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반란도 아니었고 폭동도 아니었다. 그저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서 회복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의 풍경이었다. 판서 대감은 가마를 타고 조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거리의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꼈다. 백성들은 가마가 지나가도 황급히 길을 비키거나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다. 그들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마를 쳐다볼 뿐이었는데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냉소가 담겨 있었다. 대감은 가마 창문을 황급히 닫아버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권위는 밤의 어둠과 함께 사라져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껍데기뿐인 관복과 허세뿐이라는 것을. 시장통의 국밥집 문이 활짝 열리며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주모는 국자를 들고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웃으며 떠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어젯밤 보았던 그림자에 대해 그리고 도망친 술라군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통쾌하게 웃어 젖혔다. 이제 밤은 우리 것이다. 누군가가 외치자. 주막 안의 모든 사람이 술잔을 높이 들어 화답했다. 금지된 것은 깨졌고 억압된 것은 터져나왔다. 관아에서는 여전히 통행 금지를 철회한다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명령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그들의 무능함을 증명할 뿐이었다. 해가 지고 다시 밤이 찾아왔지만 붉은 등롱은 켜지지 않았다. 대신 집집마다 밝힌 호롱불과 상점들이 내건 청사초롱이 거리를 은하수처럼 수놓았다. 관군들은 어두운 골목으로 숨어들었고 백성들은 밝은 대로로 나와 밤마시를 즐겼다. 장무영과 묵도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이 도성을 빠져나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는 대장장이의 땀방울 속에 서당에서 글을 읽는 학동의 낭낭한 목소리 속에 그리고 나루터에서 노를 젓는 사공의 굳은 살 속에 그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믿었다. 영웅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어느 날 남산에 오른 한 노인이 바위 틈에 끼워져 있는 낡은 갓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묵도가 쓰고 다니던 것과 비슷해 보였지만 노인은 그것을 주워 관아에 신고하는 대신 조용히 먼지를 털어 바위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얹으며 절을 올렸다. 바람이 불어와 갓근을 흔들었다. 그것은 이 땅을 떠나는 혹은 이 땅에 흙이 되어버린 이름 없는 자들이 남긴 마지막 인사처럼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무명해라는 조직의 실체는 점점 희미해져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그 전설은 도성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벼슬아치들은 더 이상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뇌물을 받을 때도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버릇이 생겼다. 언제 어디서 제2의 장무영이 나타나 자신의 손바닥에 글자를 새길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의 탐욕을 억제하는 고삐가 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보이는 권력을 통제하는 기이한 균형이 만들어졌다. 도성 밖 아주 먼 곳, 이름 모를 산골 마을에 낯선 두 사내가 정착했다는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오기도 했다. 한 명은 밭을 갈고 다른 한 명은 나무를 하며
조용히 살아간다고 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가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말없이 미소 짓곤 했는데 그 미소는 세상을 다 가진 왕의 것보다 더 평온해 보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장무영과 묵도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한양은 이제 잠들지 않는 도시가 되었다. 예전에는 공포와 감시 때문에 잠들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유와 활기 때문에 잠들지 않는 도시가 된 것이다. 밤늦도록 책 읽는 소리가 들리고 장터의 불빛이 꺼지지 않으며 연인들이 달빛 아래를 거니는 도시. 그 불빛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성벽보다 더 단단하게 사람들의 삶을 지키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끝나지 않았다. 역사책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을 이 사건은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로, 장터 광대들의 신명나는 마당놀이로, 그리고 선비들의 은밀한 시조로 남아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이름이 없어도 괜찮다. 우리가 기억하면 그것이 곧 이름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속삭이며 오늘도 당당하게 앞을 보고 걸어갔다. 마지막 장면, 텅 빈 종로거리에 다시 보름달이 떴다. 아무도 없는 길 한복판에 마치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지만 그것은 유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 깨어있는 백성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시대의 그림자였다. 한양의 밤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수만 개의 이름 없는 별들이 땅 위로 내려와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둠을 몰아낸 것은 태양이 아니라 수만 개의 깨어있는 눈동자였습니다. 영웅은 사라졌지만 그 이름 없는 불씨는 이제 당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잊혀진 정의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밤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